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설 연휴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 그런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가 식구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사이로서가 아닌 친아들처럼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들을 숨길 수 있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3달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내가 혼자서 처가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아내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따로 처가에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길 원했지만 아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혼자 가길 원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처가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별일 아니라면서 집안일이라는 말로 둘러댈 뿐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극구 반대하니 저 또한 당황스럽기도 해서 일단 그냥 보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아내의 돌발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늦게라도 들어오겠다니 기다리면서 제가 애들을 보고 있었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아내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자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온 아내는 약간 흠칫 놀라더니 무심한 듯 저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궁금해하는 건 대답해 주지 않길래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처가에 다녀왔으니까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다녀왔는지 말해줘도 되잖아. 지금까지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 혼자 처가에 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한 거야? 처가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했어? 별일 아니야. 나도 당연히 당신이랑 같이 가는 걸 원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님과 개인적으로 좀 볼 일이 있었거든. 무슨 볼일이길래 당신 혼자 가야만 했던 건데. 내가 납득이 될 만한 이유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오늘 당신은 상당히 낯설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정확하게 왜 혼자 가야만 했고 장인 장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나한테 다 말해봐.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 일단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은 모르길 원하고 계셔. 이게 좀 예민한 문제거든.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당신한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사기를 좀 당하신 것 같아. 그래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께 사기를 친 범인은 잡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나만 따로 부른 거였어.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을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이번 문제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해서 당신한테 말하길 꺼려 하시길래 나 혼자 가게 된 거야. 당연히 당신이 하루빨리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경찰한테도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담당 경찰이 신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거든. 피해 금액이 2억 정도 되는데 부모님 말고도 꽤 여러 사람이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이지.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만났을 때도 내색하지 말고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당신이 아들 같다 해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기 마련인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상당히 놀랐고 아내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들 같다곤 하지만 집안에 흠이 생겨버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날 이후 처가댁에 갔을 때 전혀 티내지 않고 평소처럼 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뒤에서 알아본 결과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로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묵묵히 뒤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며 해결해 나가자 범인이 잡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몰래 사기친 그 남자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할 짓이 그렇게 없어서 부모님 뻘 되는 분들만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면 그쪽은 마음이 편해요? 사기당한 돈 못 받을까봐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죠? 제가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기를 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기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쪽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저는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적 처벌받고 몇 년 썩다 나오면 저는 이 일을 또 시작할 거거든요. 그땐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사람들 속여서 많은 돈을 사기칠 계획인데 그쪽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를 막지는 못해요. 2번 얼굴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 없어요. 저는 그쪽이 알지 못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여기서 이럴 시간에 그쪽 처가 식구들이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멍청한 거라며 저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네요. 어찌됐든 사기친 사람을 붙잡게 되면서 안 좋았던 일들이 전부 해결이 되자 처가 식구들은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내는 뒤에서 장인 장모님 몰래 이것저것 도와준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꺼내면서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었다고 눈시울까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내 또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더니 그게 처가 식구들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장인 장모님의 얼굴빛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게 되셨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안방에서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문 앞에서 대화 소리를 엿들으려 하는 순간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안방문을 활짝 열었네요. 제가 온 줄 모르고 있었던 아내는 화들짝 놀라면서 언제부터 서 있었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당황한 나머지 방금 들어왔다면서 누구랑 통화하길래 열을 올리냐고 물어보자 별일 아니라면서 통화한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부엌으로 걸어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길래 이유도 모르고 아내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에서 또다시 전화가 울리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장모님이셨네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저는 제가 대신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아내는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 버렸습니다. 10년간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적은 처음이었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께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장모님, 접니다. 유아 엄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금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건 내 딸과 둘만의 일이라 자네는 알 필요 없고 당장 전화 좀 바꿔보게.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기 전원을 끄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자네는 뭘 그리 사사건건 참견이야. 내가 모든 걸 알려줄 필요는 없잖나. 장모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애들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남편이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족 아닌가요? 장모님은 저와 통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더 이상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물어봤지만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나가달라고 하길래 아내도 어느 정도 진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애들을 돌보면서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방에서 걸어 나온 아내는 제 옆에 앉더니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통 알 수 없는 아내의 행동에 답답했던 저는 장모님과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별거 아니라면서 그동안 살면서 쌓였던 서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죠. 가족들끼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저도 모르는 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속편할 거라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과 아내가 상처의 골이 깊었는지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의 얼굴을 안 보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 관계가 불편해 보였던 저는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장인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 또한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여러 가지 스케줄을 계획한 뒤 장인 장모님이 도착하시자 한 걸음에 달려가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곤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길래 그런 아내한테 해명을 하게 되었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장인어른도 당신 얼굴 보고 싶다 하셨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할 거야? 내가 분명 싫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아빠,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당신이 뭔데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언제까지 애미 얼굴 안 보고 살 건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지나간 과거의 일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엄마는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 너만 마음 잡고 살면 된다니까.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그냥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이 안 좋은 감정으로 몰려온 것 같은데 어느 누가 그런 상처 하나 없겠어? 지나온 일들 들춰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누구보다 현명하게 판단했던 당신이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힘들어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우리 가족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께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누구나 과거에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장인 장모님께선 어쩔 수 없이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답답한 행동에 대해 한 소리 하게 되었고 아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대들고 있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로선 도저히 알지 못해 저 또한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부터 저는 아내와 말도 섞지 않고 대화 자체를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그게 편했는지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외출을 하고 들어왔는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대로라면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을 테지만 아내와 싸우고 난 이후부터 서로에 대해 관심을 끄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면 아내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저는 결국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린 뒤 처가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장인 장모님께선 어색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항상 침착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예민해진 건지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자네에게 미안하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할 사정도 있는 거야. 자네가 답답해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기 마련이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한 건 아니거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자네가 괜히 파헤쳐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이야. 상처는 우리까지로 족하네. 자네한테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가족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지금 장인어른께서 제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 제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이혼까지도 고려해야 될 문제인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장인 장모님과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셨는데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걸 보면 저한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꾸려온 가정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되묻는 것도 두려워지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제 눈앞에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죠.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아내와 장인 장모님을 지켜보기만 하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아내가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짙은 화장을 했던 모습과 똑같길래 어디를 가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한 건물 앞이었고 택시에서 아내가 내리자
그 앞에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절대 부모님의 얼굴을 안 보겠다던 아내가 두 분을 만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 수 없어 급하게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간 곳은 별거 없는 여행사였어요. 여행을 가는 거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왜 저한테까지 숨기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처가 식구들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그때 아내가 여행사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고 장인 장모님은 아내에게 잘 선택한 결정이라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다른 곳에서 대화를 하자고 장소를 옮기려 하길래 저 또한 거리를 두면서 처가 식구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간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해외여행 일정이 이번 설 명절 끝나고 바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잘 선택했다. 이번 결정이 가족 모두가 다시 평화를 찾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했으면 사이가 의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얼마나 간 떨어졌는지 아니? 우리 입장은 어떻겠어? 아들같이 생각했던 사이한테 거짓말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잃을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입 꾹 다물고 있었다. 잘하셨어요. 일주일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의심사지도 않고 그 사람은 어차피 일이 바빠서 저희끼리 관계회복차 다녀온다고 대충 둘러대면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가족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인지라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온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을 테니 의심이 간다 해도 물어보려 하지 않을 테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의심되는 상황을 전부 잊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일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괜찮을까?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잖아. 정말 괜찮겠지? 지금 그게 뭔 상관이야? 그거랑은 아예 다른 사건인데 당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연기하면 되는 거니까 긴장 풀지 말고 다들 알겠지? 이보다 좋은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였고 저한테 무언가를 숨기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날이었네요. 그렇게 먼저 집으로 들어온 저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고 장인 장모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해외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올 거라는 말을 꺼냈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다녀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내는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들을 수 있게 통화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아내가 계획했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설 연휴에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상황 설명을 한 뒤 야근이 끝나고 처가댁에 들리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서둘러 처가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도 오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었죠.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그 끝이 불행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일을 덮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파헤쳐서 진실을 들어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처가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고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는데 신발이 문틈에 끼어져 있어서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길래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오면서 급하게 현관문 틈에 신발을 껴둔 채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인 장모의 밀담을 엿듣게 되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단 말이야? 어이없는 놈이구만.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집안과 엮이려 들고 있어?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돈을 요구했었다며? 말도 마. 얼마나 겁을 주던지. 자기가 쓴 편지를 사위가 볼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겠다잖아. 저번에 사기쳐서 가져간 돈 2억을 돌려달래. 그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라지겠다는데 그놈이 누구야? 사기꾼이잖아. 돈 받고 다시 나타날 게 뻔하다니까. 그럼 어떡하게. 그놈은 왜 갑자기 날린 거야? 차라리 이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이게 왜 우리 탓이니? 그래, 사기를 당한 건 엄마 아빠 탓이지만 그놈이랑 바람을 피운 건 너 탓이잖아. 현란한 현울림에 놀아나선 임신까지 한 주제에 어디서 계속 큰 소리야?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 이렇게까지 발목이 잡히게 만들었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탓을 돌려? 사이가 이 사실을 알아봐. 유아 아빠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니? 엄마가 계획해서 지금 상황 정리할 수 있었던 거지? 사이의 아이라고 속인다고 그게 숨겨지니? 정관수술까지 했었다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는 거야? 괜한 변심으로 힘들게 일궈온 가정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외에서 일처리 끝내는 걸로 하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이 살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너 저 불쌍한 애들은 어쩔 건데? 쟤들이 뭔 잘못이니? 너희들 이혼하는 걸 봐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놈이 2년 뒤에 출소하니까 그 전에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당신 뱃속에 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놈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그 사기꾼이랑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한 게 정말 사실이냐고? 제가 아내와 장인 장모님 앞에 나타나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놀라더니 제가 모든 걸 들었다는 거에 엄청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았지만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에게 사기를 당하기 전에 아내와도 몇 번 얼굴을 봤었는지 그놈의 현란한 말발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던 거네요. 그런데 하필 임신까지 해서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아내는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가 식구들을 절대 봐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결정한 상태이고 더러운 아내에게 제 아이들을 보여줄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사기꾼에게 잠깐 한눈을 팔게 된 거라며 실수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닌 것 같네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던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두 번 다시 처가 식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용서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지만 이번에 아내가 저지른 행동들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전부 동원해서 아내에게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아내와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있는 아내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서운한 일과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이고 8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조용한 집안이었죠. 때 되면 서로 모여서 얼굴 보며 웃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시동생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저희를 모두 모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시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가족 모두 놀라고 말았죠. 평생 혼자 살겠다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랐던 이유는 저도 10년간 시동생을 봐왔지만 여자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을 만큼 자기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왔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남을 신경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격이었죠. 제가 봤을 때도 시동생은 여자에 대한 생각보다 자신의 일에 더 취해 있었는데 여자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얼굴 표정은 진지했고 저희 모두는 그런 진지함에 모두 당황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조만간 인사시키려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비상사태로 만들어 버렸죠. 시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고 시동생은 그 여자의 직업이 내과 의사라는 말을 하자마자 세상 처음 본 눈빛으로 시동생에게 다시 되물으실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시댁 집안에 의사가 들어온다는 게 집안의 경사라고 얼굴도 안 보고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시면서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는 벌써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태셨네요. 시동생은 결혼하고 싶다던 그 여자가 워낙 일이 바빠서 말일쯤에나 시간이 날 것 같다고 그때까지 준비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끝으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 또한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시댁에 들어올 때까지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았네요. 시댁과 저희 집이 걸어서 15분 정도인데 시모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주부인 저는 시모가 부를 때 시댁에서 일손을 도우며 살아왔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주부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시모와 항상 웃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었어요. 이런 삶이 싫지도 않았고 시모와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제 삶은 급격하게 변했고 시모의 처음 보는 모습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는 순간 시모는 제 인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시모를 바라봤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손가락질을 하셨네요. 말일에 온다고 했으니까 1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번 결혼 꼭 성사시켜야 한다.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생긴 것도 대단한데 내과 의사라는 직업까지 가졌으니 더 필요한 게 있겠니? 신발장에 있는 신발 전부 다 꺼내서 안 신는 건 버려버리고 현관부터 청소 시작하도록 하자. 며칠 동안 대청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번이 내 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저 혼자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하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신발이 신는 건지 저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새로 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쓰레기 봉투 있으니까 전부 다 꺼내서 죄다 버려라.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나면 별로 안 좋잖아. 괜히 버렸다가 아버님께서 찾으시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당연하지. 너는 내과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쉬운 줄 아니? 굴러 들어온 기회를 걷어찰 필요는 없잖아. 군소리 말고 빨리 정리해라. 할 일이 산더미야. 시모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였고 시모도 정신없이 집안 청소를 하셨네요. 여기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전부 다 버리고 깔끔하게 청소한 다음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모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집안 청소는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저를 이렇게까지 대해주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내과 의사 예비 며느리 온다고 동네에 소문이라도 내시려는 듯 시끄럽게 집안 전체를 몇 번이나 뒤집어 엎으셨네요. 아침도 안 먹고 일을 시작해서 점심이 되어서야 겨우 숨 좀 돌리자 시모는 제가 고생하는 걸 아셨는지 밥 먹자며 주방으로 부르셨고 저는 그새 기분이 풀려서 주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일을 시키려면 그래도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데 시모가 저에게 건네주신 건 맨밥에 물을 말아 툭 던져주셨고 김치 하나 꺼내주지 않으셨네요. 야야, 일단 불만 가지지 말고 빨리 입에 털어놓고 거실로 나와라. 설마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건 아니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음식할 시간이 어디 있니? 대충 배만 채우고 밖에 창고도 정리해야 되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라. 음식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럼 빨리 입에 털고 나와라.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말일날 온다고 했는데 아직 15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찬밥에 물 말아주시는 게 어딨어요. 야야, 그거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 혹시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신경 쓰이는 거니? 얘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오늘따라 되게 예민하네. 시모는 말끝마다 야야라고 하시며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제 앞에 놓여있던 찬밥에 물을 마른 그릇을 치우려 하시길래 너무 허기가 져서
결국 입에 털어넣고 말았네요.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건지 저를 대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서운하게 다가왔고 제 기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은 게 없으니 허기는 금방 왔고 시모는 몸이 느려지는 저를 보곤 답답하다며 빨리 움직이라고 더욱더 큰 소리로 재촉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왜 예비동서 온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인내심 테스트를 시험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죠. 그렇게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결국 서운한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오늘은 대충 마무리된 것 같고 내일까지만 하면 집안일은 끝나니까 오늘처럼 내일 일찍 와야 한다. 그럼 이제 들어가 봐라. 무슨 할 말이 아직 남았니? 어머님, 솔직히 집에서 일을 해주는 가정부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듣는데 저한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좀 그렇네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리셨으면 밖에서 외식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저녁밥 정도는 차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지금 온몸이 후들거릴 정도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예요. 어머님은 저에게 지시만 하셨지 예비 의사 며느리 받게 생겼다고 여기저기 전화만 하셨지 집안일에는 전혀 손도 안 대셨으면서 저에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 내일 약속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아까부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더니 그래서 나보고 지금 저녁 준비라도 하라는 거니? 집에 가서 외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충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 되는 거지.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집안일이 우선이니까 내일 약속은 취소하고 아침 일찍 서둘러 와야 한다. 시애미 말 무시하지 말고 알겠지? 시모는 제가 서운해하는 걸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으셨고 모든 걸 시모의 생각대로 움직이게만 하시려는 모습이 저를 더 반감심을 품게 만들어 버렸네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음날 오기는 힘들 것 같다며 저에게 화를 내시는 시모를 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10년간 며느리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불만을 얘기한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시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그날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 기절한 듯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상 차려준 뒤 지인과의 약속 준비를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시모의 전화에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 전날에 확실하게 얘기했고 안 좋은 감정으로 시댁 일을 돕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 할 일 하면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댁과 저희 집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분 거리라 시모가 직접 찾아오셔서 현관문을 두드리셨어요. 제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자 시모는 예상하셨는지 알아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시곤 들어오셨네요. 이미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흥분 상태셨고 왜 전화를 받지 않냐며 화를 내시길래 전날에 말씀드리지 않았냐면서 묵묵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일정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니? 빨리 약속 취소하고 대청소하러 가자. 왜 어머님 의견만 내세우시는 거예요? 저도 일정이 있고 중요한 약속인데 억지 부리셔봤자 소용없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어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왜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대우 받으려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일해주실 수 있는 사람을 시키세요. 그게 모든 부면에서 훨씬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가야 되니까 어머님도 이제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시모는 저를 묵묵히 쳐다보셨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지인과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일단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는 그날 일정은 잘 끝내고 왔냐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면서 저와 시모와의 관계에 금이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의사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거에 흥분한 나머지 시모의 생각만 내세운 게 화를 키운 것 같아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면서 다음날 시댁으로 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며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도 참 멍청했던 게 시모가 전화하셔서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저를 부려먹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10년간 시모와 크게 문제될 만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로 이해하고 잘 넘어갈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의 부름에 시댁에 들어갔을 때 제가 멍청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전날에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살살 굴리면서 거실로 안내했고 외부인이 들어와 집안을 뒤집고 청소하는 건 찝찝해서 못하겠다며 제가 직접 모든 걸 전부 다 해주길 바라셨어요. 할 말이 없어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온갖 잡동사니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손에 걸레 하나를 쥐어주셨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장식품인 잡동사니들을 전부 다 닦아주길 바라셨네요.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자 시모는 점심에 맛있는 걸 준비해 주겠다며 첫날과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하셨고 도움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불쌍하게 쳐다보시는데 시댁에 발을 들인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난감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가 시키는 걸 다시 묵묵히 해줄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는 땀 흘리며 시모가 시키는 일들을 처리해 나가자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시모는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 처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시모가 주방으로 부르셔서 그제서야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주방으로 걸어갈수록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방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시모는 밝게 웃으면서 저를 보시더니 찬밥과 김치를 내어주시면서 이 정도면 만족하냐고 대단한 걸 준비해 주신 것 마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셨네요. 그날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밀려와서 시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았고 당분간 시댁에 오지 않겠다며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며칠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컵라면과 김치였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시모의 며느리로 남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모도 현관문을 나서는 저를 보며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저는 조금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 섞기조차 싫었던 것 같았네요. 시모와 좋지 않은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모든 상황을 전달받았고 남편은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제되는 일들을 바로 잡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리고 인사를 올 때 그때 잠깐 방문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말로 한동안 시모와의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어느덧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려오는 하루 전날이 되었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신경질적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화가 난 이유는 다음날 예비동서가 인사를 오는데 혼자서 음식 준비를 전부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게 뻔해서 남편이 대신 말해주길 원하셨던 거였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더라고요.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인사를 오는데 무조건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제 기분을 이미 상하게 한 터라 움직이기 싫었지만 남편의 시동생은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보고 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했지만 그래도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것보단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보기 좋을 것 같고 후회도 남지 않을 것 같아 시댁에 들어가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혼자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고맙다며 양손을 잡아주시며 땀을 비오듯 흘리고 계셨어요. 의사 며느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할 계획이셨는지 몇 시간 도와주는 걸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시모는 의사 며느리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며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주셨고 재료 손질만 새벽 3시까지 하게 되었네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좀 쉬고 싶었는데 시모는 기분이 들뜨셔선 콧노래를 부르시며 쉬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셨고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음식들을 전부 다 끝낸 뒤 시간을 보니 어느새 예비동서가 몇 시간 뒤면 올 시간이 되었고 잠깐의 시간 동안 쉬려고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시모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걸레를 던지시더니 집안 전체에 먼지가 있으면 전부 다 닦아내라면서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셨고 저는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난 터라 몇 시간만 쉬고 싶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살림 도우미로 왔으면 쥐죽은 듯 시키는 거나 하라는 상처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드실까봐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정작 음식 준비가 끝나니 얼굴색이 싹 바뀌셔선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셨어요. 이미 한계치에 달했던 저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새벽에 외출을 하셨던 시부가 남편과 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셨네요. 시모와 제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남편과 시부는 무슨 일 있었냐며 가까이 걸어오시길래 그날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자 저는 그제서야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고 남편 또한 기분이 많이 좋지 않은 듯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칠도 못한 몰골을 보면서
화장대에 앉아 정신없이 준비를 했고 그 사이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왔는지 시동생의 목소리가 저희 방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급하게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갔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도 예비 며느리를 반겨주겠다며 서둘러 나오셨는데 중문이 열리면서 시동생 뒤에 있던 예비 동서를 보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았고 시동생은 도와달라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남편과 함께 시동생이 해달라는 대로 도와주긴 했는데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동생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되물었네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너 나랑 장난하는 거니?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내과 의사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들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평생 옆에서 있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요.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이상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때 엄마가 신호만 잘 지키셨어도 이 사람 가족은 전부 살아있었을 테고 행복한 삶을 누려왔을 텐데 모든 삶을 전부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엄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던 의사 며느리 맞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두 다리를 잃어서 그게 마음에 안 드세요?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제가 전부 다 짊어지겠다는 건데 오히려 엄마가 저한테 감사하셔야죠. 그동안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내가 사고 낸 사람의 가족과 살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내 잘못으로 한순간에 이 여자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 여자는 두 다리를 잃었는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절대 이 결혼 반대할 거고 네가 그런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럼 유정 씨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텐데 그런 힘든 삶을 살 때마다 저희 집안을 원망할 게 뻔한데 엄마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이 결혼 진행할 겁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고 제가 유정 씨의 남은 인생을 꼭 책임지고 싶어요. 그러니 결혼은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형수님, 음식 준비 다 됐죠? 이 사람 여기까지 오는데 체력을 많이 쏟아 부었거든요. 배가 많이 고프다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내어주세요. 내가 밤새 준비한 음식인데 어딜 들어가겠다는 거야? 내 주방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기만 해봐. 두 다리를 잃은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전부 다 잘못하신 건데 왜 유정 씨가 죄 지은 사람처럼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했죠. 어머님은 중간중간 힘드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무셨잖아요. 도련님, 유정 씨 데리고 먼저 들어가 앉아 계세요. 최대한 빨리 음식 준비해 드릴게요. 당신은 휠체어 좀 옆으로 치워줘. 시모는 8년 전에 차를 몰고 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하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세 가족이 시모가 몰고 가던 차와 충돌이 일어났고 한순간에 이 여자는 부모를 잃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자의 두 다리까지 잃게 되어버린 터라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런 와중에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모든 상황들이 시모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죠. 두 다리를 잃었던 여자는
시모에게 형사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합의를 했고 더 이상 시댁 집안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동생이 저희들 모르게 8년의 시간을 이 여자의 곁을 지켜주고 있던 거였네요. 저도 많이 놀랐지만 시동생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시동생은 자기 가족의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다리를 잃은 여자는 결국 시동생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던 거죠.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시모는 한마디 사과를 한 적도 없었지만 그 뒤에서 시동생은 그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 용서를 구했고 둘이 평생 함께하겠다는 결정까지 내린 상태였어요.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을 시동생이 했기 때문에 정말 존경스러울 뿐이었네요.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전날에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들을 내어주었고 시모는 음식에 절대 손대지 못한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남편과 시부가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면서 상황은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전환을 시켰네요. 남편과 시부도 자리에 참석해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현관문 밖에 계셨던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시길래 제가 급하게 나가 시모를 가로막아섰어요. 시모는 당장 비키지 않냐며 저를 보며 분노하셨지만 저는 시동생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흥분한 시모의 기분을 최대한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결국 제 머리채를 잡은 뒤 패대기 치셨고 남편과 시부가 말리기도 전에 상위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시모는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시동생이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평생 얼굴 안 볼 거라며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모의 귀는 닫혀 있던 상태라 시동생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고 당장 기어서 나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뱉으면서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시부는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말렸지만 계속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자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왜 애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냥 당신이 나가면 되겠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부 다 당신 탓 아니야? 그런데 잘못도 없는 애한테 물리적으로 행동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가족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 당신뿐이니까 당신이 이 집을 나가면 되겠네. 나는 내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거고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처음엔 동정심이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사랑이라잖아. 작은 애가 동정심 하나로 진생 걸을 놈이야? 그렇게 당신 아들 못 믿겠어? 당신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한 가족이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조금의 죄책감이라도 느끼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계속 이렇게 난리칠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도 8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잠 한숨 편히 잔 적이 없었다고. 갓의사까지 돼서 앞길이 창창한 애 인생을 망쳐놨으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시부는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시모는 그런 시부의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같이 살 바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말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가셨네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어서 말릴 틈도 없었지만 시모는 그 이후로
연락도 받지 않으셨어요. 끝끝내 시모는 시동생 결혼식에 발도 들이지 않으셨죠. 그렇게 시모 없이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남편에게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시모가 호흡기를 달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말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고, 남편의 말로는 시모가 밤에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트럭과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한 잘못을 되돌려받게 된 상태인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모는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신 상태십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예요.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 버렸네요. 시모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계실까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시니 기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라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등지신다면 동서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라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횡단보도 건너실 때 주의를 살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꽃길이 펼쳐지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야 정리하게 되어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지 이혼할 거라곤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3년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사건의 발달은 결혼하고 나서 1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니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말을 회사 직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한 달 정도 쉬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받은 뒤 집에서 당분간 쉬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하나뿐인 장남이 다쳤다고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셨어요. 시누이는 자기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라며 한 달 정도 쉬는 걸론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달 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세웠고 시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시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를 보시곤 제 생각은 어떠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모가 한마디 하셨네요. 내 아들의 몸이 우선인데 몇 달을 쉬던 몇 년을 쉬던 완전히 몸이 회복되고 나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너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회사로 출근하는 걸 원할 거 아니야. 다 낫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회사에 출근해서 턴나기라도 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푹 쉬었다가 일 시작하면 되겠다. 한동안 엄마가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때까지 걱정 말고 며느리 너는 집에서 쉰다고 눈치 주면 안 된다. 놀다 다친 것도 아니잖아. 엄마도 참, 새언니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결혼 1년 차인데 눈만 마주쳐도 꿀이 떨어질 시기 아니에요? 오빠, 나도 엄마 따라서 자주 올 테니까 새언니가 일 안 하고 밥만 축낸다고 뭐라고 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아빠도 같이 올 거죠?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다쳤는데 자주 들여다 보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아들이 허리가 다쳤다는데 당연히 자주 와서 살펴줘야지. 우리처럼 관심 가져주는 가족들도 없을걸. 세아가 그렇게 해도 되지.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다치는 바람에 놀라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얼굴 보러 자주 오겠다는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남편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저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게 될지 몰랐네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허리를 다친 이후부터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과 함께 쓰는 안방이었고 나머지 2개의 방은 신혼집이라 제대로 갖춰놓은 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 아이 방으로 꾸며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이 많은 짐들은 뭐예요? 오늘은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쪽 방에서도 아가씨가 짐을 풀고 있던데 여기서 지내실 건 아니시죠? 보면 모르겠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내 아들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너는 새벽같이 회사로 출근하잖아. 그 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주려고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아들만 신경 써줄 수는 없잖아. 몸은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우리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로 한 거다.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 방해될 일도 없을 테니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새언니 왔어요? 저쪽 방이 그래도 제일 작은 방이라서 저기는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2번째 방을 사용하시는 것보단 큰 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냥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우리 오빠 수발 들어주려고 오신 건데 쉬시는 것만큼은 편하게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됐다. 잠깐 얹혀있는 건데 뭐하러 불편한 일을 만들어. 괜히 그렇게 했다가 속으로 내 욕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는 걸로 만족한다. 저녁은 내가 미리 차려놨으니까 너는 그냥 밥만 퍼서 먹으면 될 거다. 우리는 진작에 먹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옷 갈아입고 쉬도록 해라.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하셔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신우는 계속해서 안방은 시부모님께서 써야 한다고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남편을 좋은 표정으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물어보자 남편은 눈치도 없는 건지 이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라며 오히려 자기 식구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갑자기 옆으로 돌아 눕더니 인상을 쓰면서 자기 몸이 빨리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냐면서 큰 목소리로 되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몸이 좋아져야 회사로 복귀할 거 아니야. 맨날 누워있는 나는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이 다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둘의 집이기도 하지만 나도 편히 쉬어야 될 공간이라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부모님부터 아가씨까지 집안에 있으면 내가 발 디딜 틈이라도 있겠어? 주방에서 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가족끼리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실망스럽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줄 알았어.
어떻게 환자인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다들 좀 들어와 보세요. 갑자기 왜 그러냐? 무슨 일인데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거 몰라? 세아가 무슨 일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야? 뭐겠어요. 우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오빠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새언니, 내 말이 맞죠? 봐봐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너 정말이니?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아직까지 마음을 전부 열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 알았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말 안 해서 미안하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도록 하마. 당신 풀어놓았던 짐들 다시 전부 다 싸서 차에 실어 놓으세요. 뭐라고? 이제야 짐 정리 끝났는데 다시 전부 차에 실으라는 거야? 세아가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 가라고 하면 가긴 하겠지만 우리도 이 집에 있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허리를 크게 다쳤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것뿐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야 되겠니? 나보다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불만인 거잖아요.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순식간에 집안의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시부는 한숨을 쉬면서 풀어놓았던 짐들을 다시 싸기 시작했고 신우는 저보고 간호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하라며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보라는 듯 신우에게 화를 내면서 짐이나 다시 싸라고 화를 내셨고 남편은 몇 달만 봐주면 되는 걸 가지고 조금의 배려도 없다면서 저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돌아누웠습니다. 이미 전부 다 벌려놓은 상태라 짐을 다시 싸서 보내는 것도 참 난감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남편을 도와주려 하자 제 팔을 뿌리치면서 시부모님을 불러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었네요. 저 혼자서 허리를 다친 남편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몸이 좋아질 때까지 있어달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정말 많았지만 다른 부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몸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지속적인 고통이 뒤따른다며 힘들어하길래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부모님께서 다음날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 예정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말하길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 몇 달 동안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좀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손상을 받았는지 아직 전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었죠. 남편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냐고 물어보자 길면 2달 정도는 물리치료 받아야 될 것 같다면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참에 시댁 식구들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몸이 회복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거야? 당신은 가족이니까 편하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시부모님 집이 멀쩡히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집안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알아? 당신 아가씨 방에 안 들어가 봤지?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남의 집에서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써야 하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정말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엔 청소도 해주시고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 같더니 이젠 아예 손을 놓고 계시던데? 결국 내 집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치우게 되는 거잖아. 요즘 들어 신경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 당신이야 어차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편하기야 하겠지. 그런데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치워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한숨부터 나온다고. 어쩔 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정도야. 나도 그만큼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 기분이 많이 상한 듯 보였었죠.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알게 모르게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방의 물건들을 전부 다 안방으로 옮기고 있길래 급하게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집안의 구조가 전부 다 바뀌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네요. 저번에도 상의도 없이 행동하시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시길래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제 목소리에 시부모님께서 놀라셨는지 행동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아버님, 어머님 짐을 안방으로 옮겨 놓는 거냐고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옮기라고 했어.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옮기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시대. 이번에 처분하신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셨거든. 수익이 좋으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함께 생활해야 될 것 같아. 당신도 우리 식구랑 함께 지내오면서 이제는 서로 눈치껏 행동하고 도와가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던 불만들은 내가 전부 다 고쳐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건 없을 거야. 이번에 좋은 곳에 투자를 좀 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집을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다. 그때까지만 신세 좀 질 수 있지? 우리랑 함께 살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잖아. 나중에 내가 신세 진 건 전부 다 보답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불만 있는 건 다 얘기해라. 내가 집안 살림이랑 부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새언니야,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도 앞으로 깔끔하게 생활하도록 할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오늘 새언니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보실래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시댁 식구에게 봉사하려고 결혼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집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저는 차를 타고 오래간만에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당분간 머리도 좀 식힐 겸 친정에 있기로 했네요. 아빠는 엄마를 병으로 먼저 세상 떠나보내시고 혼자서 지내고 계셨었어요. 오래간만에 아빠 얼굴을 보는데 그동안 답답했던 순간들이 잘 풀리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일 있냐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신 아빠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지만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시곤 조만간 시부모님을 뵙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들에 대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와 같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려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고 그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새벽같이 출근을 한 뒤 돌아오는 주말에 아빠와 함께 제 집에 죽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출퇴근을 친정에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주말이 오기 이틀 전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충격적인 말이 제 귀에 들어오고 말았죠.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어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아빠는 부딪힘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신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신 거였네요.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에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는데 한 여자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저에게 다가와선 오열을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게 되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큰 건이 하나 들어와서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잠깐 앞을 못 본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아빠와 부딪히게 된 거였네요. 그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저희 아빠를 세상 떠나시게 한 가해 차주분 또한 오열을 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벌어진 사고라 저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해자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남편을 휠체어에 태운 채 많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네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제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며 괜찮냐고 제 손을 잡아주었고 남편과 시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해 차주분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맨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빠의 장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를 세상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더 이상 저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너무 마음이 아파졌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 대신 아빠의 장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네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만큼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한동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채 아빠가 안 계시는 친정에 혼자 눈물을 삼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가 쏟아졌지만 당분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의 장례가 끝이 나고 한 달 정도 저만의 시간을 가진 뒤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께 전화가 와서 힘들지만 만나게 되었고 상대방의 보험사 측에서 주는 보상금 말고 가해 차주분들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저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주었어요. 돈 말고는 해결해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하다며 저에게 돈 봉투를 내민 뒤 제가 받지 않을까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길래 별일 없으면 당분간 아빠 집에서 지낼 거라고 하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다면서 서둘러 집에 와주길 바랐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의 장례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줬던 걸 생각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발을 들였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 뒤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건전지가 다 됐는지 먹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집안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고 있었네요. 언제 온다는데? 너도 빨리 누워서 준비해라. 멀쩡히 서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 우린 이제 며느리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게 뭐예요? 길거리에 앉으면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해서 그 큰 돈을 전부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도 저희가 장례식 때 최선을 다해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는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도 잘해야 되겠지만 네가 제일 문제야. 항상 말을 할 때 불만도 같이 섞어서 말을 해서
사람 기분을 안 좋게 만들잖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니까 눈치껏 좀 행동해. 저도 이제부터 슬슬 일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알아봐? 그냥 이대로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만 받아먹으면서 살면 되지. 사돈어른 세상 떠나고 보상금 꽤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그 사돈어른 사고 낸 가해 차주분이 은인이지 뭐냐. 아주 타이밍도 좋게 사고가 나서 꽤 큰 돈이 들어왔잖아. 이참에 그 보상금으로 우리한테 생긴 빚까지 전부 다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네. 당신 앞으로 남들 한다고 따라서 아무데나 투자할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동안 저를 속이고 살아왔던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의 대화가 현관문 밖으로 들려왔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도로 건전지가 다 돼서 갈아 끼워야 된다며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맞아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방에 누워선 힘들게 몸을 돌리는 연기를 보이더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힘겹게 휠체어에 앉혀 거실로 나오게 도와주었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보상금 얘기였고 장례식도 끝났으니 기분 전환 겸 바람 좀 쐬러 가는 게 어떻겠냐는 시모의 말에 그렇게 해주겠다며 아빠의 장례식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하자 고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의 제주도 비행기를 티켓팅해 드렸고 남편은 허리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남편도 바람을 쐬게 해줘야 한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네요. 시모는 여행을 다녀온 뒤에 기니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무슨 말을 하실 건지 대충 알고 있었죠. 분명 투자에 실패해서 제가 도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꺼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친정의 짐들을 마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다음날 제주도 여행 가는 거에 들떠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일주일이나 다녀오는 거였으니 상당히 만족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심부름센터를 알아봐 다음날 일정을 알려준 다음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주길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새벽같이 떠나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집을 떠나자마자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제 명의로 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죠. 정신없이 모든 일을 끝낸 뒤 일주일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며느라, 우리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도착했는데 왜 문이 안 열리는 거니? 집이 비어 있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원래 번호가 먹히지 않네. 제주도는 잘 다녀오셨어요? 그 집 빈집이에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차피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집안에 있던 짐들은 그의 이름으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놨으니까 가셔서 돈 지불하신 다음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편함 보시면 이혼 서류 있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오면 된다고 그이한테 알려주세요. 서류 봉투 안에 이혼 서류 말고도 다른 몇 가지 선물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다시 제 핸드폰에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안에는 남편이 제주도에서 사지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고, 아파트 CCTV에서도 남편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들이 전부 담겨있는 증거물들까지 전부 넣어 두었네요. 잘못했다는 문자 오고 받지도 않을 전화가 계속해서 오길래 전원을 꺼버린 뒤 정해진 날짜에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애언을 하셨지만 제 마음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네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요구했지만 결혼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되려 저에게 위자료를 토해내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 집안을 내칠 수 있었네요.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시댁 집안은 알거지가 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친다며 저희 아빠 집에 찾아와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바닥까지 봤는데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는 거였죠. 정말 웃긴 건 시댁 집안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작은 원룸 하나 겨우 구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저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에 찬물을 들이부었고 절대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았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 조만간 아빠가 살고 계셨던 집도 처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좋은 날만 생겼으면 하네요. 저를 놓친 그 집안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